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인간의 전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미래를 혼자서 바꾸려는 한 남자의 광기 어린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퓰리처상 수상 작가 월터 아이작슨. 그가 2년간 일론 머스크의 곁에 밀착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책.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6살 때 자기가 탄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아 조종사에게 메모를 건네는 아이. 12살에 직접 만든 비디오 게임을 회사에 팔아치우는 소년. 이민자 신분으로 미국 땅에 도착해 빈털터리로 시작했지만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른 남자.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엑스고 트위터, 솔라시티, 스타링크. 그가 만든 회사들이 동시에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기차 혁명, 민간 우주여행, 인간과 AI의 뇌 연결, 위성 인터넷, 소셜미디어 재편.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둠과 상처, 그리고 거의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결정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라는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일론 리브 머스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모델이자 영양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괜찮은 집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진실은 그 겉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에롤은 머스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 단순한 폭언이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에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모든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어린 일론은 이 폭압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책과 컴퓨터, 그리고 생각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권을 독파했습니다. 9살 때 이미 그것을 다 읽었고 주변 어른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정정해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심하게요. 한 번은 계단에서 아이들에게 얻어맞아 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요. 당시 일론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적인 환경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환경은 그에게 하나의 철학을 심어주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신념은 훗날 그가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들을 대할 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하겠습니다. 12살 일론은 자신이 만든 비디오 게임 소스 코드를 잡지사에 $500에 팔았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블레스타비엘ASTAR이었습니다. 우주선이 외계인을 상대로 싸우는 슈팅 게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이야기는 예사롭지 않게 흘러갑니다. 18살 그는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열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연락할 친척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맨몸이었습니다. 그는 농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채소를 수확하고 보일러를 청소하고
제재소에서 통나무를 잘랐습니다.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퀸스 대학교에 입학한 뒤 그는 장학금을 받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합니다. 경제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전공하면서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일론 머스크는 스탠퍼드 대학교 에너지 물리학 박사과정에 입학합니다. 단 이틀 만에 자퇴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동생 킴벌 머스크와 함께 집이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구글 맵과 옐프를 합쳐놓은 서비스였습니다. 신문사들이 온라인에서 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였죠.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실에서 자고 밥도 사무실에서 먹었습니다. 일런은 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18시간에서 20시간씩 일했습니다. 1999년 지비는 컴팩에 약 3억 7천만 달러에 매각됩니다. 일런의 몫은 약 2,200만 달러였습니다. 28살에 처음으로 엄청난 돈이 손에 들어온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쉬었을 겁니다. 여행을 가거나 집을 사거나 그 돈으로 편하게 살거나. 그런데 일런은 그 돈을 거의 전부 다음 사업에 쏟아붓습니다. 바로 엑스캄이었습니다. 엑스캄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훗날 페이팔로 이름을 바꾸고 이베이에 무려 15억 달러에 팔립니다. 머스크의 지분은 약 1억 8천만 달러. 그는 31살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선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이팔의 매각은 일론 머스크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에 의해 CEO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신혼여행 중이에요. 피터 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머스크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분노를 사귀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시작합니다. 세 개의 회사를요. 동시에 2002년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을 민간용 로켓으로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성에 식물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습니다. 화성 오아시스라고 이름 붙인 아이디어였죠. 화성에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해서 NASA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로켓 한 기당 8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머스크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강철, 구리, 티타늄. 로켓의 원재료 비용은 전체 제조 비용의 3%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면 되겠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스프레드 시트 하나를 펼쳤습니다. 로켓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비용을 하나하나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했던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우주 발사체의 10분의 1 비용으로 로켓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2002년 6월 스페이스X가 설립됩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든다. 지구에만 의존하는 인류는 결국 멸종할 것이다. 소행성 충돌, 핵전쟁, 기후변화, 어떤 이유로든 지구가 위험해지면 인류는 사라진다. 그래서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인류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머스크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변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NASA조차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분야에 인터넷 사업가 하나가 뛰어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머스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3번의 발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 2006년. 팰컨 1호는 발사 33초 만에 추락했습니다. 연료 누출이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사, 2007년.
이번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 발사, 2008년. 이번에도 실패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페이스X의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발사마저 실패한다면 스페이스X는 끝이다. 그리고 동시에 테슬라도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머스크의 개인 재산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그의 첫 번째 아내 저스틴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5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2, 새쌍둥이 3. 첫째 아이 네바다는 생후 10주 만에 영아돌 연사증후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머스크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다.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팰컨 1호 발사. 이 발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스페이스X는 해산하게 됩니다. 카운트다운. 발사. 1단 로켓 분리 성공. 2단 로켓 점화 성공. 궤도 진입 성공. 발사 통제실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엔지니어들, 서로를 껴안는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머스크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 NASA는 스페이스X와 16억 달러 규모의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스페이스X는 살아났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가 아닙니다.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2003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04년 첫 번째 투자 라운드에서 650만 달러를 투자하며 이사회 의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방향을 정하고 제품을 설계하고 회사를 이끈 건 머스크였습니다. 그는 테슬라에 합류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전기차가 가솔린 차보다 더 빠르고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이어야 한다. 전기차는 희생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어야 한다. 당시 전기차의 이미지는 처참했습니다. 느리고 못생기고 충전이 불편한 차. 환경주의자들이나 타는 물건. 그게 전기차였습니다. 머스크는 이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기로 했습니다. 테슬라 로드스터. 스포츠카였습니다. 0에서 100kmh까지 3.7초. 당시 포르쉐 911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악몽이었습니다. 비용은 예상의 10배로 불어났습니다. 납품업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2007년 머스크는 마틴 에버하드를 CEO 자리에서 해임합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은 테슬라에게 최악의 해였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고 투자금은 말라붙었으며 차량 양산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테슬라에 투자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회사가 내일 문을 닫아야 한다고. 그는 그날 밤 친구들로부터 2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테슬라는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2012년 모델 S가 출시됩니다. 자동차 전문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동차가 나타난 것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줬습니다. 전례가 없는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저렴하고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전기차를 원했습니다. 모델 3였습니다. 모델 3 개발 과정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2016년 예약이 시작됐을 때 하룻밤 만에 32만 5천 건의 예약이 쏟아졌습니다. 역사상 어떤 제품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예약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이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머스크는 스스로 생산 지옥 프로덕션 헬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봇들이 오작동했습니다. 공정이 꼬였습니다.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차량마다 품질이 들쑥날쑥했습니다. 머스크는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말 그대로 생산라인 옆에 침낭을 깔고 잤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공장에서요. 주 120시간을 일했습니다. 하루 17시간씩 7일 내내. 이 기간 동안 그는 안식일도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 탈룰라 라일리와의 결혼도 이 시기에 두 번째 파경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해냅니다. 테슬라는 2020년 연간 5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회사가 됩니다. 시가총액은 도요타, GM, 폭스바겐을 모두 합친 것보다 커집니다. 전기차는 더 이상 환경주의자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욕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머스크와 함께한 2년 동안 그가 가장 놀란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머스크의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머스크에게는 일명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5단계로 구성된 원칙입니다. 첫째, 모든 요구사항에 의문을 품어라. 어떤 요구사항이든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항상 그래왔으니까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모든 규칙과 요구사항에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 이름은 사람이어야 한다. 규정집이 아니라. 둘째, 불필요한 부품과 공정을 제거하라. 제거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제거하라.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제거했다 싶으면 그때 다시 추가하면 된다. 처음부터 불필요한 걸 만들지 마라. 셋째, 단순화하고 최적화하라. 두 번째 단계를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최적화해라.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최적화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넷째, 사이클 타임을 빠르게 하라. 모든 것을 더 빠르게 해라. 단, 앞에 세 단계를 먼저 수행한 후에. 다섯째, 자동화하라. 맨 마지막에 자동화해라. 처음부터 자동화하려는 건 어리석다. 이 5가지 원칙은 스페이스X의 로켓 설계에도, 테슬라의 차량 생산에도, 트위터 인수 후 구조 조정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머스크는 엔지니어들에게 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설계에서 10%를 개선한다면 그건 그냥 하던 일을 잘한 것이다. 설계 자체를 의심하고 완전히 다시 생각해라. 그는 제일원리 사고 퍼스트 프린서펄즈 싱킹을 핵심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유추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근본 원리에서 출발하는 사고. 예를 들어 배터리 팩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당시 배터리 팩의 가격은 kWh당 약 600달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격이 한계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물었습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원재료의 가격은 얼마인가?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탄소, 폴리머. 원재료의 런던 금속거래소 시세로 계산하면 kWh당 8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600달러를 낼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 하나가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들을 거의 인격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합니다. 회의 중에 대놓고 이건 멍청한 아이디어야 라고 말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발표자를 향해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작스는 이를 현실 왜곡 장르 리얼리티 디스토션 필드이 아닌 악마 모드 디먼 모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머스크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특히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하거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할 때 타인의 감정과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모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직 직원들 중 다수는 그와 함께 일한 경험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동시에 기억합니다. 2022년 4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주식을 9.2% 매입합니다. 이사회는 그에게 이사직을 제안했습니다. 머스크는 이틀 고민하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언합니다. 트위터 전체를 사겠다.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 트위터 이사회는 거부합니다. 머스크는 주주들에게 직접 공개 매수 제안을 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막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 트위터 이사회는 결국 굴복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갑자기 인수 철회를 선언합니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 보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러 달간 법정 공방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10월 머스크는 다시 태도를 바꿉니다. 원래 제안대로 440억 달러에 인수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지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작스는 머스크의 측근들이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고 설득했다고 전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머스크가 트위터 본사에 들어섭니다. 세면대를 들고요. 그는 트위터에 입성하는 순간을 Let that sink in이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의 트위터에 올립니다. 세면대 싱크를 들고 있다는 말장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학살이 시작됩니다. 인수 이틀 만에 CEO 파라그 아그라와를 포함한 경영진 전원을 해고합니다. 해고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회사 건물에서 나가기도 전에 그들의 접근 권한을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감원이 시작됩니다. 7,500명이던 직원을 75% 이상 해고합니다. 단 며칠 만에 살아남은 직원들에게는 이메일이 한 통 옵니다. 테슬라 수준의 강도 높은 업무에 헌신하겠다면 얘를 클릭하세요. 원하지 않는다면 오늘까지 3개월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세요. 이것도 며칠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상당수가 떠났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들은 회사 전체 코드베이스를 혼자 관리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이 수시로 다운됐습니다. 기능들이 사라졌다가 생겼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히려 더 속도를 냈습니다. 파란 인증 배지를 유료화했습니다. 콘텐츠 중재 정책을 바꿨습니다. 일부 정지됐던 계정들을 복원했습니다. 광고주들은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작스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머스크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충동이 있다. 문명을 구하겠다는 원대한 사명감과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악마적 본능이 공존한다. 그는 트위터를 X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모든 걸 담는 슈퍼앱 X, 캄의 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과 상징이 가진 엄청난 브랜드 가치는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 강하게 경고한 인물입니다. 2015년 그는 샘 알트만과 함께 오픈AI를 공동 창업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AI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개방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비영리 조직으로 시작한 오픈AI. 그러나 머스크는 2018년 이사회를 떠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테슬라와의 이해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슨의 책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AI의 경영권을 원했습니다. 그가 오픈AI를 직접 이끌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사회가 거부했습니다. 머스크는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고 사실상 영리 기업으로 변모합니다. 머스크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오픈AI를 비영리로 설립한 것은 안전한 AI 개발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투자한 돈과 명성을 이용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처럼 됐다. 그는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AI 회사를 만듭니다. xAI였습니다. 그리고 챗봇 그록 GROK를 개발합니다. 그록은 챗GPT와 달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답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머스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과도한 검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작스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머스크는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AI를 만들려 한다.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할까? 머스크의 답은 이것입니다. AI가 인류에게 위험하다면 그 위험한 AI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게 해선 안 된다. 내가 만들어야 한다. 이는 논리적이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가장 솔직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2016년 뉴럴링크의 NEURALINK가 설립됩니다. 목표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뇌에 작은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마비된 신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광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2024년 뉴럴링크는 최초의 인간 환자에게 텔레파시라는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지가 마비된 환자 놀런드 아르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조작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보십시오. 불과 몇 년 뒤면 AI는 모든 면에서 인간을 초월할 겁니다. 그때 인간이 AI와 공존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AI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럴링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AI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이작스는 이 부분에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뇌에 칩을 심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능력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이 아닐까요? 머스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항상 비싸다. 스마트폰을 보라. 처음엔 소수의 특권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쓴다. 뉴럴링크도 마찬가지다. 아이작슨의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는 머스크의 내면을 탐구하는 부분입니다. 머스크는 스스로 아스퍼거 증후군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습이 그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말에 상처받았다는 걸 실시간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숫자와 패턴, 시스템에 대한 극도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작슨이 함께한 2년 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머스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태 사이를 오갑니다. 하나는 악마 모드.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으로 타인을 파괴하는 모드. 이 상태에서 그는 매우 빠른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천재 모드. 조용하고 집중하며 엔지니어링의 세부 사항에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그는 누구도 보지 못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 두 상태의 공존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인간 중 하나로 만듭니다. 아이작스는 그 원인을 아버지 에롤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어린 일러는 아버지의 심리적 학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 결과 그는 극도로 높은 고통 감내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신도 타인도요.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도 괜찮아야 한다. 이 논리가 그의 경영 방식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는 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의 이면에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이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로켓을 민간 기업이 만든다고? 불가능. 전기차가 가솔린 차를 이긴다고? 불가능. 화성에 인간을 보낸다고? 불가능. 하지만 그는 그 불가능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1원리 사고로 분해했습니다. 왜 불가능한가? 물리 법칙이 막는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상처 입히고 감정을 짓밟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가져온 결과물들 앞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크게 꿈꾸되 인간을 잃지 마라. 머스크는 지구의 미래와 화성의 가능성을 위해 수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는 타인의 고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취를 배우면서도 그가 잃어버린 것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다음 편에서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